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매형 공무원 국어교수 이진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염상섭의 3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100쪽을 보시게 되면은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3대. 자, 이 염상섭의 3대는 1930년도 그 가족사 소설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갈래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가족사 소설에 나오고 있는 부분 거기 하나 우선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우선 성격을 보게 되면은 현실 비판적인 성격을 우선 지니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현실 비판이다 라는 얘기는 1대라고 칭할 수 있는 조이간, 그 다음에 2대라고 칭할 수 있는 조상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이들이 지니고 있는 그 봉건적인 사고관과, 그리고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새로운 신문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 그런 갈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시간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일제강점기에 1920에서 30년대까지가 되겠고, 공간은 서울 중산층의 집안이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주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데, 일제강점기 중산층 가문을 둘러싸고 있는 재산 상속 문제가 되겠습니다. 재산. 자, 그래서 우선 이 작품에서 가장 뚜렷한 가치관의 대립은 바로 돈이 되겠죠. 돈. 자,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본 식민지 조선의 사회상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상. 자, 우선 이 작품은 1대라고 할 수 있는 조이간이 되겠습니다. 조이간. 자, 그리고 2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상훈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대라고 할 수 있는 손자가 되겠죠. 조덕기가 되겠습니다. 조덕기. 자, 그래서 우선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의 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대와 그리고 2대 그리고 3대 이 중간을 연결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덕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손자. 자, 그래서 우선 1대 조이간을 보게 되면은 보수적이다 또는 가문을 중시하게 되겠고, 유교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조이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대 아버지의 조상훈은 기독교, 그리고 새로운 학문, 신학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조상훈 세대는 3.1운동의 실패 좌절을 맛본 세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대는 보수주의, 그리고 마르크 사상 등의 다양한 이념과 이런 이념에 대해서 지향하는 그런 성격을 보이고 있는 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도적이고, 그 다음에 이 세대들에서 절충적인 세대를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3대 조덕기가 되겠습니다. 조덕기. 자, 우선 그 밑에 줄거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조이간, 조상훈, 조덕기 이 세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의 3대이다. 자, 그리고 이들의 갈등은 조부인 조이간의 임종을 앞두고 생긴 재산 분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가치관은 바로 돈이 되겠죠. 돈.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문단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후 덕기로 인해 수원집 등의 계획은 헛일이 되고, 덕기가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고, 덕기의 친구인 김병하는 해외 독립운동가 이유삼을 돕고 있었고, 경찰과 함께 검거되고, 덕기도 병화에 자금을 대주었다는 혐의로 연행되는, 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자살을 하고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덕기도 풀려나는 그런 줄거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아랫부분에 나오고 있는 이해와 감상 부분이 되는데, 자, 3대 이야기를 통해서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 자, 그렇게 할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둘의 가치관에 대해서 중도적인 성격을 있는 조덕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자, 거기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자, 우선 101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문이 우선 간단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지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덥수룩하고 꼴이 말이 아니라는 조부의 말눈치로 보아 김병하가 온 것이 짐작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김병하에 대해서 병하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덕기의 친구 병하에 대해서 조이 간에 멸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저녁 먹고 내가 가려고 했었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병하의 대화가 되는데, 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그리고 자네가 작별하러 다닐 때는 적어도 조선은행 총재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병화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계급적인 관점에서.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C 부분이 되겠습니다. C 바로 위를 보면은 그저 담배 한 개라도 착취를 해야 시원하겠나. 자네와 나와는 착취, 피착취의 계급적인 의식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인 이념의 대립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병화는 자기의 지금 청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빈궁한 처지를 타개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102쪽으로 가게 되면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정답 3번이 되겠죠. 3번. 자, 덕기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계층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오히려 덕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A에서 E, 보기와 관련이 적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작품은 3.1운동이 있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1920년에 서울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는 사회주의, 무정부 사상이 급속히 확산이 되면서 사회주의, 무정부주의는 식민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 여러분들 간단하게 B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B 부분을 보게 되면은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나 시대가 신인이만큼 그런 소리가 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기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것은 1920년대 일제강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 현실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920년대는 먹고 살기 당연히 힘들겠고 억압과 핍박을 받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이런 식민지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가 식민지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 그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은 바로 B 부분이 되겠습니다. B 부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103쪽에 김유정의 본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범. 자, 김유정의 본범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1930년대 작품이 되는데, 1930년대 작품 같은 경우 우선 가장 뚜렷한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본 염상섭의 3대라는 작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촌소설이라고 해서 가족사 소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농촌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농촌소설에 대해서는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크게 두 가지의 작품이 유명하죠. 하나는 만무방이라는 작품이 되겠고, 만무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유정의 본범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본범.
자, 만무방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만무방이라는 것은 막대 먹은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데, 자, 이 만무방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두 형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응칠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응원하는 동생이 되는데, 자, 형과 지금 응원하는 형과 동생이 나타나게 되면서, 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도둑질을 일삼는 말 그대로 막대 먹은 사람에 해당하는 응칠이가 되겠고, 응원 같은 경우에는 성실한 농군이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는데, 문제는 이 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은 벼 농사를 본인 스스로가 훔칠 수밖에 없는, 이때 당시 농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농촌 사회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모순이 있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만무방은 비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성격. 자, 여기에는 아무래도 뭐 지주가 이렇게 소장농들을 아주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어떤 작품의 성격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김윤정의 본범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만무방은 아무래도 이제 사회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김윤정의 본범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강점과 관련해서 농촌 경제에 대한 그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윤정의 본범은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나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장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인. 자, 그런데 이때 나와 장인이 이렇게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데, 이 갈등 관계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결혼 문제가 되겠죠. 점순이와의 성내 문제가 되겠습니다. 성내 문제. 자, 그런데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약간 여러분들 좀 읽다 보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자, 이 나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나라는 인물이 어수룩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바보스럽죠, 바보. 자, 그래서 나는 장인 집에 대릴사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릴사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무려 3년 7개월 동안 대릴사위로 3년 7개월 동안 무조건 점순이와 결혼시켜 준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3년 7개월을 노동을 하고 있는 나가 됩니다. 나.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딱히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점순이의 키가 크면은 뭐 결혼시켜 주마라고 하면서 일을 한 게 3년 7개월이 되겠습니다. 3년 7개월. 자, 그러면서 뭐 점순이의 1차 충동질이라든지 또는 2차 충동질이라든지 점순이도 이렇게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살짝 충동질을 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점순이의 말만 믿고 마지막에 장인과 해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싸움, 이런 활극을 펼치면서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성격은 해악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해악. 점순이와 나, 이런 결혼 문제를 둘러싸고, 자, 여기는 성격이 해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 되겠고, 만무방이 지니고 있는 것은 풍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풍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선 김유정의 작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쪽을 보게 되면은 거기 위에 본범 갈래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는 농촌 소설이 되겠고 성격은 향토적이고 해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리고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시간 1930년대 강원도 산골 농촌 마을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우직하고 순수한 대릴사회와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갈등이라고 나타나고 있겠죠. 그래서 요 성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근본 갈등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줄거리를 보시게 되면은 주인공인 나는 점순이와의 혼례를 올리기로 하고 장인의 요구대로 오랜 기간 동안 3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머슴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릴사위로. 음흉하고 교활한 장인은 점순이가 덜 컸다는 이유로 빈번히 혼례를 미루게 되고 나는 구장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하나 구장은 결국 장인의 편을 들며 나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 이때 이 구장의 역할이 좀 중요한데 이 구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를 회유하고 네, 협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의 사정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내 편을 들어주다가 자 여기서도 약간 마름, 지주, 그 다음에 소장농에 대한 어떤 사이가 나오게 되는데 구장은 마름인 장인어른에게 잘 보여야만 네, 그 농사지을 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다음 해에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편을 들다가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나에게 회유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너 일 제대로 안 하면은 징역 간다라고 하면서 네, 나를 협박까지 하면서 장인 편을 들게 되는 네, 그 구장의 성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나는 결국 장인과 대판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장인과의 대판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점순이의 2차 충동질이 되겠습니다. 수염을 잡아채지 그냥 그걸 그냥 둬라고 하면서 네, 2차 충동질을 하면서 근데 이게 나가 바보 같은 게 네, 이 딸이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채라고 한다고, 네, 그거를 또 그대로 믿어서 자기 아버지와 즉 장인 어른과 싸움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성격들이 다 해악적인 성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며 이러한 나와 장인의 싸움에서 내 편을 들 줄 알았던 점순이가 당연히 네, 그거는 흘러가는 말이었죠. 그냥 흘리는 말이었습니다. 너 그 정도로 뭔가 우리 아버지에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라. 네, 이런 말투였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연히 싸워버리니까 점순이는 아버지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명순이가 아버지의 편을 들고 있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네, 망연자실하게 점순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은 가을에 혼례를 올려준다며 나를 다독이고 네, 그렇게 신이 난 나는 다시 일을 하러 나가는 네, 그런 결말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범은 김유정의 작품 중에서 가장 해악성이 넘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뭐 딱히 일제강점과 관련된 네, 어떤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단순하게 농촌 사회가 지니고 있는 네, 이런 성립 문제를 근본으로 해서 해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직하고 순진한 나와 장인의 행동은 뭐 웃음을 짓게 하지만은 자, 이 부분에 날카로운 현실 비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까 구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네, 한 가지 정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인은 분명히 마름이기 때문에 네, 이 마름에게 이렇게 잘 네, 보여야 뭐가 되느냐, 다음 해에 농사를 계속해서 지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때 사회 농촌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보이고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성격은 여러분들 해악적인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악적인 성격. 자, 그리고 바로 밑에는 지주 마름 소장인이라고 해서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던 시기다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겠죠. 자, 그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줄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작인의 구장이 비록 마을의 어른이고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마름인 장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주, 마름, 네, 이 두 지배 계층에 어쩔 수 없는 소장농에 네, 대항할 수밖에 없는 소장농의 선택이라는 거. 자, 그렇게 이 구장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처음에는 편을 들다가 회유 그리고 협박까지 하게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을 보시게 되면은 장인님 인전처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뭐가 되느냐, 발단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발단 부분을 보게 되면은 딱히 어떤 서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발단 부분에서 바로 대화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화. 자, 이렇게 대화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대화가 장인님 이제 저라고 하면서 생략법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또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는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뒤통수를 긁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반언어적인 표현.
자,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되느냐? 말 그대로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금 장인님 인젠처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긁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한테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약간 부끄럽고 또는 내가 지금 얘기하기를 머뭇거리는 그런 것을 뭐를 보여주느냐?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든지, 물론 이 행동 안에는 몸짓, 손짓, 그 다음에 발짓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성격과 심리를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막 주먹을 쥐고 막 부르르 떤다라든지 아니면 위협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라든지 이런 말의 외적인 행동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 사람이 지금 이런 심리 또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반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에 부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언어에 부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화가 났는데 나 화났다 이러면은 누가 화났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냥 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말 그대로 지금 똑같은 말이라도 말의 어조라든지 또는 말의 속도라든지 또는 말의 강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절하면서 글쓴이의 지금 심리 상태 이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겠고 비언어적인 표현에는 행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개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그. 여러분들 이 개그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이제 말로 조근조근 잘 웃기는 개그맨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웃기는 거는 우리가 흔히 몸개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로 잘 웃기는 개그가 되겠고 요거는 몸개그를 통해서 웃긴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를 긁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비언어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은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앞부분은 비언어적인 표현이지만은 반언어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냥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별다른 반언어적인 표현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자식아 성내고 뭐고 미쳐 자라야지 라고 하면서 말의 세기라든지 어조를 강하게 하게 되면은 지금 장인의 화났다라는 지금 심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반언어적인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순이는 그러니까 장모님을 바라봐도 점순이의 키는 더 이상 자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점순이는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자란다 이런 내용들 말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해학적인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인은 점순이의 키를 핑계로 두고 계속해서 나를 일만 부려먹는 그런 장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3년하고도 꼬박이 7달 동안을 했다. 그런데도 미처 못 자랐다니까 이 키는 언제야 자라는 건지 짜증 영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을 좀 잘해야 한다라든지 혹은 밥을 좀 덜 먹어야 한다라든지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는 얘기에는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빙빙하고 만다라고 나오고 있고, 자, 지금 나는 3년 7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애당초 그러니까 애당초 지금 장인과 나와의 계약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정하고 일을 했어야 하는데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결혼을 시켜준다라는 말을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섰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난 사람들의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줄만 알았지.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학적인 성격이 되겠죠. 키가 위로는 자라지 않고 옆으로, 말 그대로 뚱뚱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만 자란다라는 나의 말을 통해서 해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을 보게 되면은 재미퀴두라고 해서 끝에서 한 8번째 줄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층면의 생활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속어들도 나온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미퀴두하고 논뚝에다 침을 뱉는다. 침을 뱉는다 역시 비언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개돼지는 푹푹 크는데 왜 이래도 사람은 안 크는지 한동안 머리가 아프도록 궁리도 해봤다라는 것도 역시 해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대화가 되겠고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동이를 자주 이니까 말 그대로 머리에 물동을 이니까 키가 안 큰다. 그래서 본인이 몰래 물도 한번 다 길러다 주고 나름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 나가 되겠습니다. 나. 딱 보시면은 나가 주인공인데 조금 답답하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광수의 무정 이후의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문어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구어체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구어체를 쓰고 있다.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맞겠죠. 자, 그리고 2번 주인공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주인공 시점이다 보니까 주인공의 심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텔링,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 3번을 보면은 비속어 그리고 방언을 사용해서 현장감 또는 생동감을 주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수한 토속어의 사용으로 향토적인 서정성을 느낄 수 있다. 역시 맞는 선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면은 위글에 나타나고 있는 나의 처지를 가장 잘 표현한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지금 장인의 속셈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그냥 점순이의 키가 큰다는 것만 믿고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겠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말 그대로 노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노력들은 내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헛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의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억에 형상화되고 있는 나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불줄 몹시 어리석은 사람. 자, 그 다음에 작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의 동백꽃이 되겠습니다. 동백꽃. 자, 김유정의 동백꽃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선 갈래를 보게 되면은 역시 농촌 소설로 들어가게 되겠고, 자, 성격에다가 해학 그리고 토속적 둘 다 동그라미에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겠습니다. 1930년 강원도 산골 마을이 시간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시골 남녀의 순수한 순박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작품의 주제가 될 것이고, 자, 줄거리를 보면은 나는 자기네 큰 닭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 작은 닭과 싸움을 붙이며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 점순이는 분명히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점순이는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점순이의 이 좋아하는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다 보니까 점순이는 계속해서 이런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닭싸움이라든지 다른 뭔가 매개물로 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감자를 준다라든지, 하지만 나는 이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지금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그걸 모르고 당연히 지금 갈등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나흘 전 점순이가 일을 할 때 찾아와 감자를 주었는데 그것을 거절한 이유로, 이 감자라는 것은 점순이가 나에 대한 호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호의를
거절해버리니까 자꾸 자신을 못살게 구는 것이다. 나는 마름인 점순이에게 잘못 보이면 땅이 떨어지는, 자, 여기 또 나오게 되네요. 마름이라는 점순의 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집은 소장눈 집이 되겠고, 마름은 그래도 점순이는 나보다는 좀 더 잘 사는 바로 위의 계층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땅이 떨어지는 자기의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점순이가 답답하기만 하다. 나는 닭싸움에서 매번 자기 것이 속상해서 지는 것이 속상해서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보지만 또다시 패하고 말고, 어느 날 나무러라고 오는 길에 점순이가 또 닭싸움을 시켜놓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는 점순이네 닭을 막대기로 후려쳐 죽이고 맙니다.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린 나에게 점순이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닭 죽은 것을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며 동백꽃 속으로 쓰러지며 화해를 하게 되는 아주 순박하고 순수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와 감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역시 첫 번째 줄 중요하죠. 해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서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작품, 그리고 짧고 간결한 문장과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 그리고 토속적인 어휘, 이런 내용들이 바로 김유정의 대표작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107쪽의 지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다음 문단으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왼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름인 점순이네와 그리고 소작인인 바로 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마름, 점순이, 소작인, 나 이런 집안 관계에 대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 중간 부분에 나흘 전 감자 쪽감만 하더라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흘 전부터는 과거 회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서 역순행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순이가 지금 나에게 감자를 줬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거절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갈등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갈등의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점순이의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서, 자, 그리고 그 두 줄 내려오면은 점순이가 혼자만 일하니라고 하면서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순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바로 밑에 줄 긴치 않는 수작을 하는 것이다. 자, 이 수작이라는 것은 남녀 내외가 되겠죠. 바로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잘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 만나도 못 본 척한다,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지니고 있는 남녀 사이의 내외, 봉건적인 이제 가치관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잔소리를 두루 늘어놓다가 남이 들을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그 속에서 깔깔댄다라는 것은 나에게 호감을 보이고 있는 점순이가 되는데 쑥스러움이 되겠습니다. 점순이의 쑥스러움. 자, 그런데 지금 별로 웃을 것도 없는데 날씨가 풀리더니 이 계집애가 미쳤나라고 하는 것은 점순이의 마음을 지금 내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수룩하고 눈치 없는 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줄에 밑줄 그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너그 집엔 이거 없지 라고 하면서 감자를 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점순이도 이 감자를 줄 때 여자가 남자에게 지금 뭔가를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소 민망한 상황을 무안할 수 있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점순이가 너그 집엔 이거 없지 라고 한마디 하면서 주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때 줄 때 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이 점순이는 어떻게 보면은 민망해서 또는 무안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고 주는 것이었는데 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난 감자 안 먹는다, 너나 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며, 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지만 또 점순이의 입장에서는 요 말이 바로 점순이를 열받게 만드는, 점순이를 화나게 만드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를 괴롭히게 되는 점순이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또 바로 밑에 줄을 보게 되면은 새근새근하고 심상치 않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순이가 나의 호의를
감히 네가 거절해. 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가 감히 날 호의를 거절해라고 하면서 점순이가 지금 열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가 되겠습니다. 분노. 자, 그렇게 1번 문제로 가게 되면은 나는 점순이의 호의를 무시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집은 점순이의 집에 비해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제 3번을 보면은 나에게 호의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4번 가난한 나의 집안 형편을 놀리고 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 대한 감자는 호의의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2번 문제를 보면은 이 글에서 감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이 되는데 감자는 점순이의 호의임과 동시에 점순이와 나의 갈등 관계를 촉발하는 갈등 계기의 소지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해서 우선 30년대 30년대 작품들이 되는데 우선 30년대 작품은 차만식의 태평천하도 가족사 소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차만식의 태평천하, 차만식의 치숙, 그리고 차만식의 탕류는 작품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다음 강좌에서 차만식은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강좌에서는 차만식 작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이번 강좌는 1930년대 농촌 소설에 대해서 그리고 염상섭의 3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공부하신다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